2010년부터 매달 200만원씩 적금을 부어서 모은 돈과 신용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끼고 교대역 32평 역세권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집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없었고 강남 아파트를 2016년 여름에 약간의 수익으로 매도해 버렸습니다. 그 뒤 제가 매도한 강남 아파트는 10몇억이 더 올랐습니다. 완전 망한 거죠. 오늘은 아들에게 전하는 돈과 투자의 지혜 부자아빠 부동산 수업 이 책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는 부자아빠 부동산 수업 이 책을 5분께 보내드릴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초반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자명을 실명으로 쓰지 못한 게 안타까운데요. 고등학교 교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됩니까? 교사가 돈 많이 벌고 이러면 이미지가 안 좋죠. 선생님이 고급차를 타고 학교에 출퇴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촌지를 받는다는 등 불법 과외를 한다는 등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냥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검소하게 하고 다니고 이래야 모범적인 교사인 거죠. 저희 손님 중에 초등학교 교사분이 있었는데요. 여 선생님이 술을 진탕 먹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에 저 역시 선생님이 왜 저러지? 라는 편견을 갖기도 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선생님이라서 안 되고 이러는 게 너무 후진국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학교는 자본주의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돈 버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이 책을 쓰신 선생님한테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선생님한테 저희 아이들을 맡기고 싶네요. 2013년 처음 투자했던 서울 강남의 32평 아파트를 2016년 대세 상승장의 초입에 헐값으로 매도한 뒤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본격적인 투자 공부를 시작했어요. 수없이 많은 투자 관련 책을 읽고 노력하여 40억 원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이 책은 아빠가 공부한 내용을 두 아이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저 역시 두 아이를 둔 아빠로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책으로 아빠의 생각을 정리해서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부럽네요. 내용 또한 아빠의 마음으로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매달 200만원씩 적금을 부어서 모은 돈과 신용대출을 더해서 전세를 끼고 교대역 32평 역세권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강남 아파트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없었고 어설프게 주워들은 내용을 떠드는 수준이었기에 강남 아파트를 2016년 여름에 약간의 수익으로 매도해 버렸어요. 그 뒤 제가 매도한 아파트는 10몇억이 더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결과에 대해 화도 많이 나고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어요. 이런 결과를 온전히 제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책을 한 달에 20권씩 꾸준히 읽었습니다. 1년이면 240권이죠. 단순히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매일 머릿속에서 고민하고 정리했어요.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책이 그 책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옵니다.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는 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검색해서 몇 번 나오는 내용들을 자신의 통찰인 양 옮겨놓은 책들이 많아서 시간이 아까울 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울림을 주는 단 한 권의 책을 찾아내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책들을 만나면 반복해서 많이 읽어줘야 합니다.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점은 물건 분석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이밍만 잘 맞으면 그 지역에서 가장 최악의 물건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싸게만 산다면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해도 다음 상승장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상승장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은 이번 하락장에서 큰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락장이라도 내가 산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구간이라면 성공한 거예요. 아파트를 단순 콘크리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건물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생각해야 합니다. 집에는 대지권이 있죠. 즉 콘크리트에 땅이 붙어 있는 겁니다. 핵심 입지의 땅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입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 초등학교를 가지고 오고 싶다고 가지고 올 수 없죠. 초포마 같은 핵심 입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시간을 들여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야 무슨 일이든 하겠지만 50대, 60대에는 능력이나 기술이 정말 특출나서 나 없이는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나를 대체할 사람은 널리고 널렸어요.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부터 깨우쳐야 합니다. 어부들이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몇 날 며칠 동안 일을 하는데요. 맨손으로 낚싯줄 하나에 의지해 작업을 합니다. 참치와 상어 같은 돈 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해요. 고기를 잡지 못하면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합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참치를 잡아 올려도 참치값의 절반은 배를 소유한 선주에게 돌아간다고 해요. 나머지도 선장에게 주는 비용과 식대, 배, 기름값 등으로 다 나가고 정작 땡볕 아래에서 가장 고생한 어부들은 참치 가격의 20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일단 배를 소유한 선주는 배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고생 없이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배라는 자산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돈을 받습니다. 핵심 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자본주의 생태계의 가장 상위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선장입니다. 이들은 직접 낚시를 하지 않아요. 배를 몰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뿐인데 어부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습니다. 일의 노동 강도는 낮고 보수는 더 높아요. 전문직인 거죠. 월급쟁이들보다 보수도 많고 삶의 질도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전문직이라도 결국 일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 생태계의 가장 하단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이에요. 이들은 목숨을 걸고 풍랑에 맞서 싸우면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낚아 올립니다. 물고기가 입질하는 미세한 촉감을 느끼기 위해 장갑도 못 낀다고 해요.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많이 일을 하지만 가장 적은 돈을 받습니다. 회사라는 거대 생태계로 본다면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월급쟁이들이라 할 수 있어요. 선주, 선장, 그리고 어부 중에 누가 자본주의 시스템의 승자가 될 것 같습니까? 성실하게 어부처럼 일해서 벌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제 영상 댓글에도 성실하게 일해서 땀 흘리고 돈 벌라고 하는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세요. 다 어부들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면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주식이나 예금 역시 노동하지 않고 벌어들인 소득으로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값이나 주가가 하락해서 투자한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원금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예금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금은 리스크의 최소화에 베팅을 한 거죠. 그런데도 예금 이자는 불로소득으로 비난받지 않고 부동산 투자는 비난을 받는 게 참 이상합니다. 왜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까? 비난을 하는 사람은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지난 상승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죠. 나는 돈을 벌지 못했는데 남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시기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는 거예요. 분당 느티마을 공무원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전세자금 3억 5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당시 살던 집 가격이 5억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대출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고 마음만 먹었으면 살 수 있었는데 안 샀습니다. 당시 느티마을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어서 분명 좋은 호재가 있음을 남들보다 먼저 알았지만 이 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녹물이 나오고 밤마다 주차난에 시달리는 열악한 단지인 걸 한탄하기만 했어요. 집주인은 집을 팔기 위해 내놓았고 집은 바로 팔렸습니다. 갭 1억 5천만 원으로 매입했어요. 제 전세자금은 3억 5천만 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내 전세보증금이 그 집주인의 돈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집주인이 되었고 저는 여전히 임차인이었어요. 그 느티마을 아파트의 지금 가격은 14억입니다. 그 집주인은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12억 5천만 원을 번 거죠. 반면 낡은 아파트에서 4년 동안 산 저는 임차인으로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4년 동안 전세로 거주한 뒤 물가 상승률만큼 가치가 떨어진 전세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우리가 월세를 살면 매달 월세가 나가죠. 전세를 살면 나가는 돈 없이 공짜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세상은 잘못 살고 계시는 거예요. 3억 5천만 원으로 전세 살고 4년 뒤 3억 5천만 원을 돌려받으면 공짜로 산 겁니까? 안젤리나 졸리도 경복궁의 아들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면서 이런 우리나라 전세 제도에 박수를 쳤다고 하죠. 근데 3억 5천만 원을 쪼개서 느티마을 아파트를 갭 1억 5천으로 두 개를 사두었다고 한다면 25억을 번 겁니다. 25억을 벌 수 있는 돈을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하락하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락하는 시기에는 전세가도 하락하기 때문에 역전세가 나면 받았던 전세 보증금을 토해내야 해요. 하지만 리스크 대비 수익은 집주인이 월등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우리 아이가 커서 결혼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단계라면 가능하면 임차인으로 시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집을 샀으면 합니다. 주거는 저렴한 외곽 지역에서 하면서 주거비를 줄이고 종잣돈을 모아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지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근데 좋은 입지의 부동산은 비싸죠. 그래서 점점 눈높이를 낮추면서 물건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지금 가격이 제일 싸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파는 사람은 지금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파는 거예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두 사람의 생각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가격이 바로 매매가가 되는 거예요. 2013년 5억 3천에 매수했던 서초동 아파트를 정부 규제에 겁이 나서 2016년 가을에 9억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고 난 후 2017년, 2018년까지 대세 상승기가 이어졌고 그 아파트는 현재 22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 되었어요.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나왔지만 여전히 집값은 상승했어요. 2018년 9.13 대책이 나왔고 임대사업자 대출도 건들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돈줄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에 미국에서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역대급으로 올랐죠. 2%대의 금리가 6%대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자들의 돈줄을 막는 대책이 나오거나 내가 가진 아파트 지역에 영향을 주는 대책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도 시점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 시점은 정부에서 규제를 풀면서 수요가 들어오는 시기가 바로 매수 타이밍입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부동산 완화 정책은 시행되었어요. 실제로 2013년, 14년 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때 하남미사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권리등기층에 양도세 면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미분양의 무덤,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은 하하하하 웃으면서 쫄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미분양이 해소가 되면서 바닥을 다지고 2014년, 15년을 기점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은 영원한 침체도 없고 영원한 화랑기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현명하게 나아가면서 큰 파도가 왔을 때 제대로 타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성공의 원리가 매우 단순하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을 각오로 노력했더니 어느 순간 운 좋게 성공했다고 하죠. 운은 구름과 같아서 하늘 높이 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운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혹독하고 고독해요. 때로는 발을 헛디뎌 미끄러져서 다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노력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이 이 과정에서 포기해버립니다. 사다리가 운이 있는 저 높은 곳까지 땅과 수직으로 세워진 경우도 있지만 비스듬히 기울어진 경우도 있어요. 사다리가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데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운이 있는 곳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고생만 하고 끝나는 거죠. 똑같이 노력을 하고 똑같은 아파트를 샀는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경우에는 바로 유턴을 하거나 사다리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다면 잠깐 사다리를 내리더라도 수직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틀즈는 데뷔하기까지 수많은 음반 회사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고 해요. 해리포터를 집필한 조엘 롤링도 수많은 출판사로부터 출판을 거절당했어요. 비틀즈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예스터데이라는 명곡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 주위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을 아주 작게 만드는 경향이 많아요. 나는 하면 안 될 거야. 다들 나가 떨어지는데 분명 나도 망할 거야. 자신의 가치를 아주 하찮게 축소해버립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같은 흑수저는 안 돼. 가난해서 공부를 안 해서 안 될 거라고 미리 정해놓는데 될 수가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 도전해 보십시오. 이제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중에 빨간 테두리 영상을 1강부터 쭉 한번 보시고 부자아빠 부동산 수업 이 책도 반드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로 부자아빠 부동산 수업 이 책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어주시면 5분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릴게요. 이벤트 발표 날짜는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한경 BP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솔직하게 리뷰한 후기임을 말씀드립니다.